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 레닌 전쟁 시기에 한 15년에 주로 썼던 글들 있고, 그 중에 이제 사회주의와 전쟁이라는 표제 제목이기도 하고, 관련된 어떤 글들을 모아놓은 이제 책이 전집이 있는데, 그 전집에서 서로 사회주의와 전쟁에 관련된 글들을 제가 좀 발제하면서 제가 좀 제 문제의식을 담아서 그걸 좀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못했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약간 그냥 그야 뭐 발제 정도입니다. 발제 수준이고, 그래서 이걸 발제 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읽으면서 제가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 보충 설명 좀 하고, 끝나고 또 이제 참가하신 쌤들 얘기 듣고 해서 제가 좀 저도 글로 좀 쓰고 싶은 부분이어서 그렇게 추후에 글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하려고 좀 준비는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제일 뒷부분에 제가 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읽은 내용들, 기사들 중에 조금 인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제가 역시나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예, 이 판 서문에 보면 일단 부제가 이렇게 전쟁에 대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태도라는 그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고요. 서문에 이 판 서문에 보면은 그 치모발트 대회 직전 1915년 여름 7월에서 8월경에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치모발트 대회는 그래서 1915년에 이렇게 이제 스위스 치모발트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들 최초 회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국주의와 전쟁 요 내용이 크게 이제 제가 뭐 세 부분 정도 나눈다면은, 앞부분에 이제 제국주의 전쟁의 이 전쟁이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폭로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하정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이제 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기회주의, 사회배회주의자들이나 뭐 기회주의자들, 뭐 이들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내용이 사실 좀 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임무, 뭐 이런 내용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중간에도 이제 전쟁의 뭐 네라노로의 전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닌이 실제로 전쟁기에, 뭐 그 이전에도 뭐, 계속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준비를 계속 했겠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이제 내란으로 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까지, 사회주의 혁명까지, 러시아 혁명까지 이렇게 결국 간 거죠. 예, 제국주의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뭐 좀 중복되거나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제목들은 레닌이 뭐 붙여놓은 소제목이고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소제목이고, 소제목에 좀 애써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인데요.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국가 간 전쟁을 야만적이고 야수적이라고 비난해왔고, 그래서 그게 이제 레닌의 전쟁과 관련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되겠죠. 우리는 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전쟁도 사라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또 내란, 즉 의각 계급에 대항하여 표각 계급이 수행하는 전쟁, 노예 소유주에 대항하여 노예가 수행하는 전쟁, 지주에 대항하여 농노가 수행하는 전쟁,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임금 노동자가 수행하는 전쟁 등을 적법하고 진보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이 점에서 평화주의자와 다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뒷부분에 이제 평화 슬로건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전쟁 반대, 평화에 대해서는 뭐 많이 외치고, 하지만은, 지금 레닌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가 되지 않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진보적이고 합법적이고 필연적인 이런 어떤 전쟁, 뭐 혁명이겠죠. 네. 요걸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평화주의자, 뒤에 나온 사회배회주의자, 뭐, 그 다음 기회주의자 등과 이제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당연히 이제 반대하죠. 공포, 뭐, 잔악행위, 비탄,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뭐, 보통 반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진보, 역사상에는 진보적이었던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의 전쟁, 그래서, 15년, 14년 1차 세계대전이죠. 전쟁에 대해서도 그 역사 특수성, 역사적으로 종별적인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뭐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좀 얘기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전쟁인가, 적극적인 전쟁이냐, 사회를 위한 어떤 전쟁, 혁명, 뭐 이런 것이냐, 뭐 그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전쟁과 방어 전쟁을 또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방어적 전쟁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런 의미의 정의전을 뜻한다는 거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은 조국 방위 전쟁이나 방어적 전쟁을 적법하며 진보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뭐 조국 방위에 대한 조국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전쟁이 나서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경우는 이제 정의를 위한 전쟁, 또는 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쟁,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피해가 국가, 종속국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의각국가, 노예 소유주 국가, 약탈 국가 등의 대국에게 승리하는 것에 공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얘가 이제 뭐 그런 이제 1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가 20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에 대항하여 보다 정당한 노예 재분배를 내리고 전쟁을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상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현재의 전쟁, 노예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예주들 간의 전쟁, 민족 이데올로기, 조국 방위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의미는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닌은 현재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냐. 그래서 20세기에, 제국주의는 20세기에 비로소 도달한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단계다. 자본주의는 지금 낡은 민족국가, 이 민족국가의 형성 없이는 자본주의가 봉건제를 정복시킬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자본주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갑갑해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그 다음에, 그래서 자본주의는 산업 전 분야를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와 자본가 백만장자 연합이 장악하기에 열 정도로 자본 직접을 발전시켰으며 식민지 형태거나 수천갈래 금융적 착취로 타국을 읊어매는 것을 통해 그 세계 전체를 자본의 영주들 간에 완전히 분할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과 경쟁은 독점을 향한 쟁투, 자본 투자와 원료 획득 등을 위한 영토 쟁탈 등으로 대처되었다는 거죠. 제국주의 전쟁의 이제 본질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닌은 지금 이미 이제 이게 15년, 100년 전인데, 그때 지금 인류가 이제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식민지와 독점과 특권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민족 의각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인위적 보존을 꾀하는 강대국들 간의 수십 년간의 그 무장투쟁 고통을 겪을 것인가. 이런 선택에 직면할 정도의 자본주의 생산력을 발전시켜놨다. 1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는 좀 비싼 내용이라서, 예, 노예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최대 노예주들 간의 전쟁이다. 예, 요건 이제 적극 전쟁 못하는 거고요. 그 밑에, 예,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이제 다른 폭력들,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 이게 이제 그 클라우데비츠 전쟁 전문가라고 하려면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막스주의자들은 레닌이 보기에 이제 막스주의자들이나 뭐 전체들이 이제 전쟁의 의미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막스 앵겔스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국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전쟁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직 이 정치뿐이라는 거죠. 특히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양자의 정치는 전시뿐만 아니라 생활시에도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속하는 정치라는 거죠. 반대로 중국, 러시아, 인도와 다른 종속들에서 수천만, 수억의 인민들에게 민족적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반동적인 강대국의 억압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정치, 이런 정치, 반대된 정치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의 지방에서 수행되는 전쟁은 오늘날에도 부르주아 진보적 민족 해방적인 전쟁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쟁에 대한 앞서 이제 말했던 어떤 뭐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냐 진보적인 사회주의를 위한 민족 해방을 위한 어떤 전쟁이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그래서 뭘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묻고 짜리즘은 그래서 갈리치아를 강탈하고 이로써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를 짓밟기 위해서, 그리고 아르메니아, 콘스탄티노플 등을 강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을 국내에 점령하는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성장하는 혁명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전쟁을 향해 계속 이제 전쟁의 정치의 연속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짜리즘은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러시아에 억압받는 민족의 수를 늘리고 이 억압을 영속화하고 대러시아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와해시키려고 이제 현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에 관한 어떤 이 전쟁이 반동적이고 반해방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이 왜 제국주의 전쟁이냐, 그리고 이제 진보적이고 어떤 해방적인 전쟁. 이전에 뭐 프랑스 혁명이죠. 혁명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사회 배회주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좀 중독되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배회주의란 무엇이냐? 현 전쟁에서 조국 방위 사상을 추천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상은 논리적으로 볼 때 전쟁 중의 계급투쟁의 포기, 그 다음에 전쟁 공채에 대한 찬성 투표로 이어지는 거고, 실제로 사회 배회주의자들은 반프레타트적 부르주아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억압에 대해 싸운다는 의미에서의 조국 방위가 아니고 강대국의 하나로서 식민지를 약탈하고 타민족을 억압할 권리라는 점에서 조국 방위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배회주의자들은 전쟁이 민족들의 자유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는 부르주아적 기만을 풀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이테아트에 맞서 부르주아지의 편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게가 사회배회주의자의 특징이고, 사회배회주의자는 실제로 자국 또는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특권과 이익, 약탈과 폭력에 대한 옹호고, 동시에 모든 사회주의적 신념들과 바젤 국제사회의 사회주의 대회의 결정에 대한 전적인 배반이다. 그래서 뭐 앞에 이제 앞서서 그 치모발트 대회 15년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바젤 선언이 이제 12년에, 그래서 바젤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제 전쟁에 관한 선언을 한 거죠. 14년에 펼칠 이
전쟁을 앞두고. 그게 이제, 아무리 인민의 이익을 핑계거리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약탈적 정책에 토대를 두고 자본가들의 이익과 왕조의 야망을 위해 수행되는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바제슨에서 현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적 규모로 노동자들이 그들 정부를 겨냥해서 전개할 혁명적 투쟁의 전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술을 규정했는데, 그게 이제 전쟁 발발 시에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쟁 이야기하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곤란과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바제스넌의 주요한 내용인데,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배반했다는 거죠. 배반하고 뭐 도주아 편을 넘어갔다. 뭐 이런 이제 이제 막스 엥겔스에 대해서 이제 사회배의주의자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바제스넌이 강대국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술을 끌어냈던 조건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19세기 전쟁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에 적용하는 이 사회배의주의자들의 어떤 정당 보주아지 시대의 전쟁에 대한 막스주의 태도를 또는 인용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라는 이제 마르크스에서는 이제 망각하는 자, 그 누구는 뻔뻔스럽게 막스를 왜곡하는 자고 사회주의적 관점을 부하주의적 관점으로 대체하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사회배의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배의주의는 기회주의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회주의가 노동계급 운동 내 부르주아적 정치의 표현이라는 점, 프롤레타리아 대중과 피해각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소부르주아지의 이익을 표현이라는 점, 부르주아한 소수의 노동자들이 그들 자국의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 그래서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막스주의 자인가 고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하고 사회배의주의자는 그래서 동일한 경제적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권을 갖고 있는 소수의 노동자층과 소부르주아지의 이익이 이제 그 토대다. 그래서 자국 부르주아지가 타국을 강탈해서 얻는 이윤의 일부 부스러기를 누릴 권리. 그 다음에 지배 민족으로서의 지위에서 오는 특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기회주의자들과의 연합은 이제 노동자들과 그들 자국의 부르주아지 간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고, 혁명적 국제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주의는 이제 성숙하고 있다 해서 이제는 노동계급 운동에서 부르주아지의 첩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기회주의자들의 연합은 노동자 계급을 그들 자국의 부르주아지에 종속시키는 것을 국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죠. 자국 부르주아지와 동맹하여 타국을 억압하고 강대국의 특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분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래서 노동자당 내의 기회주의자들 이게 숙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같기도 하고요. 숙청하는 과정이 나라마다 아무리 특수하더라도 이 과정은 불가피하며 생산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계량주의적 사회주의는 상응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폴 골레의 적절한 표현을 빌리자면 재건되는 사회주의는 혁명적이고 비타협적이며 반란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레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스주의자에게서 슬로건은 이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슬로건이다. 전쟁은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첨예한 위기를 낳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대중의 고통을 증대시켰다. 이 전쟁의 반동적 성격,
그리고 모든 나라가 보조지가 자신들의 약탈적 목표를 민족 이데올로기에서 은폐하기 위해 쏟아낸 파렴치한 거짓말들은 객관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의 토대 위에서 필연적으로 대중들 사이에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러한 분위기를 인식해 하고 이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구체적 표현으로 정식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혹은 볼셰비키 정당의 임무다. 그래서 이 임무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환시키라는 슬로건에 의해서만 올바르게 표현된다. 그리고 전쟁 중에 모든 일관되게 수행되는 계급투쟁의 모든 진지하게 행해지는 대중행동, 그렇지만 표현적으로 이 슬로건에 예를 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환시키라는 이런 거고.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한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참호안에서의 우회가 보여준 신뢰라는 거는 이제 이 참호안에서 교정국 병사들 간에 행정된 우회 이런 어떤 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가 소유럽 사민주의의 정당들의 최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조차, 그리고 사회배회주의가 전체 사회민주주의 언론과 제2인터내셔널의 모든 공식 기구들의 지지를 받을 때조차 그 같은 우회관계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교정국에서 최소한 좌익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적인 작업이 행해질 경우에는 현재 어떤 범죄적이고 반동적인 노예주들의 전쟁을 단축시키고 혁명적 국제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 어쨌든 체계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합법 조직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직에서도 사민주의 정당들은 대중을 조직하고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가능성들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합법성에 대한 이제 불종해서 안 된다는 거죠. 반대하고 보조아지들이 모든 나라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조차 합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혁명적 주쟁 방법을 주창하고 토론 평가하고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합법 조직이 건설되지 않으면 대중은 혁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비합법 선전 방법을 거부하고 합법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을 통해서 이 비합법 선전 방법을 조롱하는 것이 사회민주당의 당원에게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이제 자국 정부의 어떤 패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혁명적 계급은 반동적 전쟁에서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군사적 패배는 반드시 정부의 타도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야말로 모든 계급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들이 품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일치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그 내란으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과 일치한다는 거죠. 대중에게 자국 정부를 혁명으로 타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 현 정부 전쟁에서 이들 정부가 처해 있는 난관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좀 전쟁을 그 내란으로 전환하려는 혁명적인 어떤 운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네? 예? 진리인 것처럼. 네, 뭐 레닌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뭐 레닌이 그렇게 또 해냈죠. 사실은 해냈는데 조금 이따 또 조금 뭐 뒤에 좀 그가 설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주의와 이제 평화 슬로건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평화를 바라는 대중의 감정은
종전 전쟁의 반동적 성격에 대한 초보적 항의와 분노로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평화를 외치고 그죠? 전쟁을 반대하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모든 상인주의자들의 또 의무이기도 하다. 혁명적 운동이 부재한 상태에서 병합 없는 평화, 민족들에 대한 억압 없는 평화, 약탈 없는 평화, 현 정부들과 지배계급들 사이에 새로운 전쟁의 조짐 없는 이 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용인함으로써 인민을 기만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라면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혁명적 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전쟁 평화를 바란다면은 그런 식의 인민 기만은 그래서 교정국 정부들의 비밀 외교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고 그들의 반혁명적 계획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항구적이고 민주적인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와 부르주아지에 맞선 내란을 지지하지 않으면 합니다. 뭐 레닌의 그 다음에 민족 자결권에 대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들에 대한 모든 억압에 맞선 투쟁 없이는 자신들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들의 강대국들이죠. 사민주의당들이 피어간 민족의 자결권, 정치적 분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옹호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지배국이나 식민지 보유국의 사회주의자는 또는 배회주의자다. 그래서 한때 피어간 민족의 사회주의자들은 피어간 민족과 억압민족 노동자의 완전한 단결을 위해서 단호히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으로부터 다른 한 민족의 법적 분리라는 관념. 그래서 뭐 그 문화적, 민족적 자치, 요거는 이제 좀 반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세계의 민족들에 대한 한 줌의 강대국들의 억압이 부단히 전개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민족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타민족에 대한 자민족의 폭력을 용인하는 프레테스는 사회주의적 프레테스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요 뒷부분에 또 이제 배회주의자들, 사민주의, 평산주의, 계속 좀批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노동자 계급은 어떤 종류의 의회활동을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래서 정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모든 것으로부터 선호시키기 위해서 의회 무대를 이제 활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 다른 한쪽에는 끝까지 혁명가로 남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주의자로서, 국제주의자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활동을 하는, 의회활동 활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활동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전자의 의회 활동은 정부 관료 측에 이제 앉혀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후자의 의회 활동은 이제 투옥과 유형, 칭력형으로 있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부르주아지에 봉사하고 후자는 프레테스에 봉사한다. 이렇게. 전자는 그래서 사회제국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구조합니다. 후자는 혁명적 막스주의자들이다.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2인터내셔널이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재건 활동가 이런 문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건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우츠키는 인터내셔널은 단지 평화시의 도구다. 그래서 이 도구가 전시에는 이제 그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회 배회주의자들은 이제 지금 발생한 전쟁이겠죠. 벗어날 매우 단순한 축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직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조국을 방어하고 자국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전쟁이 끝날 때 서로 사면하고 모두가 옳았다는 선언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에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고 전 시에는 우리는 독일 노동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프랑스 형제들을 절멸시킬 것을 촉구하고 또 프랑스 노동자들에게는 독일 형제들을 절멸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회주의자들, 뭐 갑주필 비판하는 거죠. 중앙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의 반대하는 반대팔 상황은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은 독일 사민주의 내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뚜렷하게 세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기회주의적 배후주의자들, 그리고 카우치 피해 중앙파, 이들은 그 기회주의자들 신여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판대 독일에서 유일하게 사회민주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독일 자파의 상황이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동지들을 보며 모든 국제주의 분자들의 희망을 든다. 그 누구든 지금 불일치를 흐리는 자는 그 누구든 지금 막수주의자로 위장으로서 노동자들에게 파츠키주의의 슬교를 전파하는 자는 노동자를 속이는 자다. 문제를 툭 던져놓고 노동자들에게 쟁점을 이해해보라고 강요하는 그런 이파보다도 이제 좀 해악하다. 이렇게. 인터넷 시간을 일반에서 동료 분자들에 대한 우리 태도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 분자들, 주로 이제 평화주의 색조를 띠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인데, 중립국과 일부 교정국 모두에게 이제 발견되는 거고요. 독립노동당도 뭐 이렇게 예를 하는데, 그래서 이들 분자들이 우리의 동반자일 수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투쟁에서 이들 분자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또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들이 동반자일 뿐이라는 것이고, 인터내셔널의 재경과 관련해서 주요 근본 문제에서는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반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뭐 이런 이렇게 같이 갈 거라는 거를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사민주의의 이제 반대파 주된 임무는 혁명적 막스주의 깃발을 드는 것이고, 우리가 제국주의 전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대중의 혁명적 행동 슬로건을 내는 것. 제국주의 전쟁 시대를 내란 시대의 시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혁명적 사민주의 인자들이 존재한다. 처음에 그 숫자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들 막주의 인자들을 모아내서 그들의 이름으로 지금 망각된 진정한 사회주의 약속을 되살리고 망국의 노동자들에게 배회주의자들과 단절하여 막스주의 기차의 수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른바 행동 강령을 내건 대회들은 지금까지 단순한 평화주의 강령을 선언하는 데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행동 얘기를 하지만 그냥 주장하는데 그쳤다, 선언하는 데 그쳤다, 뭐 이런 얘기고, 가장 신속한 전쟁 종결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한데 평화 요구는 이제 혁명적 투쟁을 동반할 때만 획기적 의미를 획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 투쟁. 그래서 인류의 혁명 없이는 이른바 민주주의적 평화란 속물적 우토피아고 진정한 행동 강령이라면 오직 박수주의적 강령에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설명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제국주의는 무엇이고 그것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제 인터내셔널의 징계를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기회주의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기회주의자들을 배제하고 기회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주의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기회주의에 대항하는 생사력의 투쟁을 선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직 그러한 강령만이 조만간 우리가 진정한 이 대중의 본질을 얻게 해줄 것이다. 예, 러시아에서 이제 삼인주의의 분열, 그 역사와 현 상태, 아까 전에 이제 하정 선생님 발표한 아마 그 내용에 조금 전복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데올로기적 조류로서 삼인주의는 1883년 등장했는데 90 초에 운동의 상승과 함께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유와 파업운동이 상승함에 따라 삼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 경제주의, 정치 불가와 뗄 수 없이 연결된 활동적인 정치세력의 타락했고, 삼인주의가 경제주의자들과 스크라로 분열되기 시작한 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분열을 함께자 이제 몇 가지 사례라면 사례고요. 그래서 경제주의자들과 가지고 경제주의는 그래서 러시아 삼인주의 내 기회주의적 조류고, 그 조류의 정치적 본질은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을, 자유주의자들은 정치투쟁을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는 이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세비즘과 볼세비즘이죠.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시대는 삼인주의 내 조류들 간의 새로운 투쟁을 하는데, 요즘 이제 압승투쟁, 연속선상이 있고, 경제주의는 맨세비즘으로 전환했고, 이스크라의 혁명적 전술 옹호하는 도세비즘이 탄생했다는 거죠. 5년에서 7년의 이제 혁명기에 맨세비즘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의 후원을 받는 기회주의 조류, 노동계급 운동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적 경영을 유입시키고, 노동계급의 투쟁을 이제 자유주의에 순응시키는 것, 그게 이제 맨세비즘의 본질이었고, 볼세비즘은 자유주의의 어떤 공유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삼인주의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 농민층을 혁명적 투쟁으로 분기시키는 의무를 그쳤다. 맨세비키 자신들이 여러 번 인정했듯이 노동자 대중도 혁명 중에 중요한 모든 대중 행동들에서 맨세비키와 함께 했다. 그래서 그 1905년 혁명은 러시아에서 비타협 혁명적 삼인주의 전술을 시험했고 강화하고 신화시켰으며 단련시켰다는 거고, 각 계급과 당들의 공개적인 행동으로 삼인주의, 기회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관이 거듭 폭로되었다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하정쌤이 발표하실 때 좀 구체적인 사실 사례들이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막스주의와 청산주의. 그래서 반혁명의 시대는 또다시 삼인주의의 기회주의적 전술과 혁명적 전술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맨세비즘 주류는 맨세비즘 최량의 대표자들 다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청산주의 조류를 탄생시켰다는 거고, 새로운 혁명에 대한 투쟁의 포기, 비민조직 및 비밀활동의 포기, 비합법에 대한 경멸과 조롱, 공화제 슬로건에 대한 조롱, 등이 이제 러시아에서 청산주의를 특징이었고, 프라우다파는 그래서 당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했고, 노동계급 운동의 부활 기운을 북돋았고, 비합법 조직활동과 공개조직활동을 결합시키고, 신문과 선동을 결합시킴으로써 계급적으로 각성한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를 자기주의 객입시켰습니다. 청산파는 자유주의 노자 분자들의 지지에 전력을 의존했다. 그래서 진영의 어떤 신문에 노동자 집단들이 공개적으로 금전 기부를 한 것을 보면 크라우드파의 영향력의 원천은 PT에 있었던 반면에 청산파의 영향력의 원천은 노조 자유주의자들에 있었다. 그 다음에 막스웰의 또 사회 배배주의자들에 대한 청산파의 실제 강령과 그들 조류의 실제 의미는 기회주의 일반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러시아인 지주들과 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특권 및 이권의 옹호를 나타낸다. 청산주의는 민족적 자유주의 노동자 정책을 취하는 듯, 또 청산주의는 PT 대중에 대항하여 급진 소부르주아지의 일부 한중의 특권적 노동자층이 자국의 보주아지와 동맹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발췌한 제국주의와 그 사회주의와 전쟁 그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 당 임무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다 얘기된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은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에 맞선 30년간의 단호한 투쟁이 없었다면 자신의 당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전쟁은 유럽 기회주의의 수치스러운 fun계를 가져왔고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배회주의적 청산주의자의 분명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세계전쟁의 경험은 계속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와 같은 일관된 혁명적 길을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확신 쪽으로 편성도 강화시켜줍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족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그 글로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최근에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산업 죽음의 상인들과 함께하는 왈츠라는 이제 프레시안의 이제 기사에 나온 걸 그냥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산업과 어떤 패권주의에 대한 그리고 그 앞에 한 달러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냉전 이후 줄곧 미국은 자신의 전 지구적 패권을 위해 평화를 희생시켜왔다. 평화는 구수산업의 수십억 달러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 왔다. 평화가 유지됐다면 사람에게 투자되었을 소중한 자원이 통제체계에 투입됐다. 평화가 계속됐다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는 도래하지 않는다. 각 국가들은 미친 듯이 군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로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각 나라들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실제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밑에는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이제 소제목인데, 요거는 그 황정규 씨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글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그 부분인데요. 요 부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제국주의 세력 간의 갈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 전쟁의 근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이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시장으로의 진출과 이곳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를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신수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들의 팽창 정책이 지속되는 한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번 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언제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의 지배계급과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실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러시아 침공 반대, 우크라이나 지지는 자칫 우크라이나 지배계급과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진보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지배계급과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경계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것이 제국주의 세력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 간의 충돌은 비단 유럽 동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받는 길은 전 세계적으로 민중의 진보적 반전 투쟁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진보적 역량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이 요청되는 때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황정규 씨가 마지막, 여기에 지금 제가 방금 읽은 부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레닌이 얘기했던
어떤 뭐 혁명적인 어떤 운동, 그래서 전쟁을 내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혁명적인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뭐 어떤 운동들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조금 생각해서 조금 옮겨봤고요. 마지막에는 제 짧은 제 생각,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길은 자국의 지배 권력의 성격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국가 권력에서부터 일상 권력까지 권력의 성격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에 의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사회 질서를 평등과 존중의 사회 질서 전환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만국의 지배 권력의 성격을 바꾸가는 것이다. 약간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네. 벌써 다 하신 거죠? 네, 한마디 뭐 그냥 이제 하자면 아까 전에 이제 고현신 이제 레닌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라고 이제 뭐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뭐 잠시 그 앞선 그 하정무선 발표 때도 얘기한 좀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쟁기에 쓰였던 혁명적 운동을 통해서 뭐 내란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전쟁기에는 그런데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역량이 충분히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뭐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노동자 계급들이 뭐 그쪽에 이제 노동자 계급과 사회주의자들과 또 연대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전쟁기가 아닌 뭐 지금 뭐 전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지금의 어떤 시기의 어떤 혁명적 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고민들. 그래서 다양한 좀, 앞선 이제 하정우 선생님 발표 때도 이제 파업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 속에 이제 그 레닌의 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좀 알려내는 거죠. 제국주의 전쟁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평화와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도 이제 오히려 뭐 계속 자본주의라든지 제국주의 어떤 질서를 유지시키게 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풍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여쭤게 왔습니다.